백악관은 한국의 분노를 그저 감정적인 투정으로 치부했습니다. 백악관의 전문가들은 파트너의 자존심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 착각했죠. 그 오만한 판단이 15일 만에 미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는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청문회에 홀로 선 그녀. 대체 그들이 무시했던 숫자 밖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이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를 무너뜨린 냉정하고도 결정적인 마지막 한마디가 지금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세라 앤 젠킨스. 그리고 2주 전의 오늘 세상은 제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수많은 관료들이 저를 데이터의 여왕이라고 불렀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 사진을 일면에 실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 설계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숫자를 믿었고 그 믿음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서밋의 단상에 오르기 직전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얇은 단테 알리기에리 시집을 덮었습니다. 제 연설문 마지막 장에 항상 끼워두는 저만의 작은 의식이었죠.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에 도달하는 그 장대한 서사시는 지금 제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 여정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라는 지옥을 지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라는 연옥을 거쳐 마침내 미국 재건이라는 천국에 도달하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유일한 안내자는 바로 데이터라는 신이었죠. 보좌관인 톰이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CEO들과 상원경제위원회의 의원들도 모두 앞자리에 착석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배우가 느끼는 설렘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뜨거운 조명이 무대 위 제 이름을 비추고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하나의 거대한 박수 소리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익숙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늑대들, 실리콘밸리의 이상주의적인 천재들, 그리고 워싱턴의 노회한 정치인들까지. 그들의 시선이 오직 저 하나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기분 좋게 뛰게 만들더군요. 저는 연단 양옆의 프롬프터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은 이미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희망이나 비전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이 이 냉혹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첫마디의 장내에는 가벼운 웃음이 번졌어요. 제가 의도했던 그대로였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등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가 설계한 미국 재건 프로젝트의 눈부신 성과가 화려한 그래프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제조업 지수, 지난 3년간 본국으로 돌아온 공장들의 숫자, 그리고 새롭게 창출된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의 개수까지. 그 모든 것은 제가 밤을 새워가며 꿰맞춘 완벽한 퍼즐이었습니다. 지난 행정부가 세계는 평평하다는 안일한 믿음 속에 우리의 공장들이 멕시코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때 저는 단 하나의 원칙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중력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우리의 중력 자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죠. 더 높은 기술력, 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그것이 바로 새로운 중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연설의 호흡을 조절하며 앞자리에 앉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떠났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연설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였죠. 특히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이에요.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을 잇는 거대한 데이터망이 그래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제조업 GDP와 미국의 소비시장 성장률은 거의 완벽한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무려 0.98의 상관계수를 보이죠. 통계학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체의 심장은 어디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파트너십은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상호 이익이죠.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없다면 스스로 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심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혈액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관계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심장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 비유가 너무 노골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장을 떠난 혈액은 그저 바닥에 쏟아진 붉은 액체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단, 우리가 정한 규칙과 우리가 정한 방향 안에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산대로, 제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옆으로 다가온 톰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더군요. 부위원장님, 완벽한 연설이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국무부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 외교관 마크 데이비슨이었어요. 그는 이 행정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올드스쿨이었죠. 언제나 관계와 역사 같은 측정 불가능한 것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어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세라, 연설은 아주 훌륭했어. 청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탁월하더군. 하지만 한 가지만 묻지. 자네의 그 완벽한 데이터 모델에 자존심이라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나? 역시 마크다운 질문이었어요. 그는 항상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했었죠. 마크, 자존심은 GDP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아요. 그것은 예측 모델의 오차 범위를 늘리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측정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세.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더욱. 1997년 그들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를 기억하나? 전 국민이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 나라에 바쳤던 자네의 데이터 모델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야. 그건 뭘로 설명할 텐가? 글쎄요,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의 특이 케이스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마크, 지금은 97년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삼성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주주들을 위해 일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그들은 감상이 아닌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신뢰하는 유일한 현실이에요. 마크는 제 말을 듣고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네는 정말 똑똑하지만 때로는 그 똑똑함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게 만들지.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써내려간 사람들이야. 그들의 자부심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또 예민해. 그들의 심장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피는 그들 스스로 만들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충고는 고맙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들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들의 대차대조표와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결국 그들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끌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하죠. 상원 의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저는 마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의 경고는 제게 그저 낭만적인 과거의 유산처럼 들렸을 뿐이었죠. 세상은 변했고 이제는 감상이 아닌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걸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먼지도 없었고 모든 서류는 각을 맞춰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다음 분기 제조업 부응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숫자들이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개인 휴대전화와 집무실의 보안 태블릿, 그리고 보좌관이 들고 있던 업무용 단말기까지. 거의 모든 스크린에서 동시에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속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협력사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 구금. 이민법 위반 혐의.
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지아라. 지금 한창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었죠. 미국 재건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보좌관인 톰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하더군요. 부위원장님, 조지아 주정부의 이민 단속국이 현장의 기술자들을 급습한 것 같습니다. 단기 출장 비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직접적인 생산 라인 설치 및 기술 작업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명백한 이민법 위반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주지사에게 연락해서 쓸데없는 소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전하게.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런 멍청한 짓을 벌이는 거지? 제 대답은 짧고 명료했어요. 이런 종류의 마찰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리 가능한 변수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주정부의 과잉 단속이거나 지역 노조의 텃세 같은 것들이었죠. 오히려 저는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 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었습니다. 방금 올라온 포스팅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죠. 조지아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외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게 놔둬선 안 된다. 한국은 기술만 넘기고 떠나라. 미국 공장은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어져야 한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거칠고 무식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름의 쓸모가 있을 때가 있었죠. 여론을 흔들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짜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그동안 한국 측에서는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잖아. 자신들의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 말이야. 이번 기회에 그들의 오만한 생각을 확실히 깨주는 거지. 하지만 당장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방금 기술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구금된 기술자 중 일부는 차세대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인 나노 증착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최소 5년 이상의 숙련 기간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쪽에는 이 장비를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톰의 보고는 꽤 구체적이었지만 제 신념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없어, 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법을 어겨가며 자국 인력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의 기술을 우리 땅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거야.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더 절박한가에 달려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는 걸 알고 있지. 미국 시장이라는 심장을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이건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라고.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더 차갑게 숫자로 대응하면 돼. 한국 대사관 쪽에 연락해서 유감이지만 법 절차는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하도록 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기술 이전에 대한 더 전향적인 제안을 가지고 오라고 전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은 그저 제 거대한 계획에 잠시 끼어든 노이즈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이 노이즈를 이용해 제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곧 사라질 아주 사소한 변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완벽했던 세계의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 소리였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 세계는 여전히 완벽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은 제가 내린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죠.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예상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외교적 수사를 보내왔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든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패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압박 전술의 일환일 뿐이었죠. 저는 제 판단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재무부 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나 다음 분기 금리 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오후에는 상원군사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제 손안의 데이터는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균열의 신호는 아주 사소한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서에서 올린 1일 동향 보고였죠.
대한민국 서울 주요 철강업체 CEO 비공개 조찬 회동. 이례적으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함께한 자리. 저는 그 보고서를 가볍게 훑어보고는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은 백악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톰, 한국 철강 업체들이 우리 상무부에 제기한 반덤핑 관세 관련 로비스트들 명단 좀 업데이트해서 보고해주게. 아마 이번 회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테니. 네, 부위원장님. 하지만 이번 회동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현지 정보가 있습니다. 평소 경쟁관계에 있던 두 기업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톰, 경쟁자들이 공동의 이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법이야. 그들의 이익이 뭔지는 자네도 잘 알 테고. 그저 미국 시장이라는 파일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 저는 톰의 우려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제 분석 모델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관하는 비공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과 CIA 국장까지 참석한 아주 무거운 자리였죠. 회의 주제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경제적 취약점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톰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NSC 회의 도중에 보좌관이 끼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프로토콜 위반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톰에게 향했지만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로이터 통신의 붉은색 긴급 속보창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대한민국 현대제철 포스코, 대미 신규 투자 전면 보류 공동선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기사 본문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양사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와 엘라베마에 건설 예정이던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제철소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며 향후 모든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150억 달러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수만 개의 일자리, 낙후된 공업지대의 부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재건 프로젝트의 가장 상징적인 성공 사례가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짜리 발표문으로 허공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합참의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실의 침묵을 깼습니다. 경제 문제인 것 같으니 일단 우리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지. 그의 말은 저를 겨냥한 날카로운 창과도 같았어요. 네가 맡은 분야에서 큰 사고가 터졌으니 이 회의에 집중할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제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거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와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보좌관들이 저를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 모든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전화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인 존 케네디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는 공화당이 대표적인 강경파였죠. 세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지역구에 들어오기로 한 제철소가 무기한 보류라니.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한국 측에 예상된 블러핑입니다.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압박 전술일 뿐이에요. 저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블러핑이라고요? 지금 내 지역구의 언론들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온종일 속보를 쏟아내고 있소. 내년이면 선거인데 나보고 유권자들 앞에서 한국의 블러핑에 대해 설명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잘난 미국 재건 프로젝트 예산안부터 상원에서 막아버릴 줄 아시오.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엘라베마 주지사,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약속이라도 한 듯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들의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정신없이 전화를 받고 있던 제게
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위원장님, 국무부의 마크 데이비슨 차관보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마크, 그의 얼굴이 떠오르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마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희미한 실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거 봐, 내가 뭐라고 했나라는 식의 질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아픈 방식으로 제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세라, 한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입장문이야. 자네가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가 내민 문서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이었어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임.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근본 철강업계의 결정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세라? 마크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정부가 기업의 결정 뒤에 숨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거겠죠.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 아닙니까? 틀렸어. 이건 발뺌이 아니라 경고일세. 이건 정부가 나선 게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의미야.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공을 넘긴 걸세.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마크의 해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이 게임의 규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크. 조언 고마워요. 일단 제가 가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움직이는 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마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톰을 불렀습니다. 톰, 현대차 미국 법인의 데이비드 조 부사장 개인 연락처를 구해.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 그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하게. 아마 그도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을 테니 거절하지는 못할걸. 데이비드 조. 그는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미교포 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 대신 그와의 뒷거래를 통해 이 교착 상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돈과 이익이라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가장 빠를 테니까요. 몇 시간 뒤 마침내 데이비드 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얇고 단단한 벽이 느껴졌어요. 부위원장님,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데이비드, 우리 사이에 격식 차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론부터 말하죠. 지금 이 모든 소동,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조지아의 구금된 기술자들 문제 때문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낮추고 재판 일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겁니까? 혹시 반덤핑 관세를 조금 낮춰주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저는 그가 당연히 협상의 여지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보석금이나 관세 같은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대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얼마 전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하셨던 연설을 저희 본사의 모든 임원들이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심장과 혈액에 대한 비유는 아주 흥미롭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심장이 혈액에게 일방적으로 규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 역시 멈추게 되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혈액이 과연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존엄성이라, 데이비드, 지금 감상적인 이야기나 하자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현대차가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주들이 언제까지 당신들의 존엄성 타령을 인내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의 감상적인 태도를 비웃으며 다시 한번 숫자의 논리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단기적인 손실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파트너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금된 저희 직원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된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다른 심장을 찾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마치고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항복선언에 가까웠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모든 오만과 착각을 산산조각 내버릴 최후의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톰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부위원장님, 현대자동차그룹이 방금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IR을 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CNBC 방송의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재무 담당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표문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그 내용을 제 귀로 직접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북미 시장 중심의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10년 단위의 장기 투자 계획을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으로 축소 조정하고 특히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기차 부문이 미국 시장 판매 목표를 잠정적으로 0으로 조정합니다. 대신 저희는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럽 및 제3의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뉴욕 증시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할 것 없이 파란색 하락 곡선이 화면을 뒤덮었죠. GM과 포드의 주가는 거의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TV 속 경제 분석가들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획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 대한 투자 철회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심장을 스스로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벨 소리도 톰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귀에, 제 머릿속에 마크 데이비슨이 했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피는 그들 스스로 만들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제가 그저 사소한 변수, 관리 가능한 노이즈라고 무시했던 그들의 분노가 이제는 제 완벽했던 세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과도 같았어요. 창밖 세상은 온통 제가 일으킨 혼란으로 시끄러웠지만 제 방 안은 역설적이게도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지난 며칠간 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CEO들에게는 전화를 돌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테니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의회의 성난 의원들에게는 국익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이미 제 손을 떠나버린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잖지만 아주 차가운 메시지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한미 간의 마찰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파트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측정 불가능한 가치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이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지핀 사람들과 직접 마주 앉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제가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아닌 그들이 먼저 원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것처럼 이 회의를 포장했습니다. 주한미국 쌍공회의소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고 그들은 마지못해 응하는 형태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화상회의가 예정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했습니다. 톰과 저의 작은 전략팀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정치적인 명분을 요구할 경우,
혹은 그 둘을 모두 요구할 경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카드들이었죠. 저는 모든 경우에 수를 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톰, 현대차의 최근 분기 실적 보고서랑 향후 5년간의 북미 시장 의존도 변화 예측 모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봐.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압박 카드도. 네, 부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매출의 30%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철수한다면. 철수 못해. 아니, 안 해. 이건 상식이야. 기업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지 자존심 같은 걸 지키는 게 아니니까. 그들도 결국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먼저 흔들리면 안 돼. 오늘 회의의 목표는 명확해. 그들의 감정적인 불만을 충분히 들어주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지시켜야 해. 중국의 위협이라는 공동의 안보 문제도 거론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동맹 전체의 문제라는 걸 각인시키라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하며 팀원들을 안심시켰지만 제 손바닥은 저도 모르게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늘 해오던 숫자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았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집무실에 대형 스크린의 연결 신호가 들어오고 곧이어 화면 너머로 서울의 현대차 본사 회의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의 대외협력 및 전략기획을 총괄하는 최민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조용한 거인으로 불리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죠. 그의 뒤로는 젊은 실무진들이 배석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고 힘찬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회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부회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젠킨스 부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는 협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사실을 제게 통보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했어요. 최종 입장이라니요? 저희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부회장님, 저는 이 상황이 양국 모두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입게 될 재무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까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그는 제 말을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톤이었죠. 부위원장님, 저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저희가 당신들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저희가 불평등한 무역 협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부를 양보해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말입니다. 당신들의 데이터 모델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동맹 전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동맹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장기말로 여긴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주종관계일 뿐이죠. 그의 입에서 주종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논의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위원장님께서 얼마 전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하셨던 연설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신의 연설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죠. 특히 심장과 혈액에 대한 비유는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심장과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마크 데이비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장 덕분에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심장이 혈액에게 일방적으로 규칙을 강요하고 혈액의 존엄성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심장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종양일 뿐이죠. 지금 저희의 경제정책을 종양에 비유하시는 겁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발언이십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지나친 것은 저희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당신들은 저희 기술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차가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김진우 수석연구원은 다음 주에 있을 딸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박상철 팀장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노모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2억 만리 타국에 온 가장입니다. 당신들에게 그들은 그저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산이자 자존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사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 문제는 조지아 주정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입니다. 저희 행정부가 직접 지시한 사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해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신들의 행동을 위대한 일이라고 칭송하고 백악관이 그것을 반박하는 최소한의 성명조차 내지 않았을 때 저희는 그것이 오해가 아닌 당신들의 암묵적인 동의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태를 이용해 저희로부터 더 많은 기술을 얻어내려고 했고 저희를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숫자를 신봉하시는 당신이니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죠.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죠. 지금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성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국익을 포기해야 하는 나약한 파트너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마치 역사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숫자 밖의 진실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시장 의존도를 보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저희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리스크 포트폴리오가 예측 불가능하고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결론을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저희는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제 논리를, 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저희 직원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십시오. 둘째,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명문화된 산업인력 신분 보장 협약을 체결하십시오. 이것은 협상안이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당신들이 망가뜨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발표된 투자 보류는 머지않아 전면 철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들이 우리의 심장이라고 말했던 그 시장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은 아무런 예고 없이 검게 변했습니다. 연결이 끊긴 것이었죠.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검은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항복선언에 가까웠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을 비롯한 제 팀원들은 차마 제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의 스크린에는 여전히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뿐인 숫자로 보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 네. 부위원장님? 전부 나가라고 했어.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팀원들이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마침내 방 안에 저 혼자 남게 되었죠.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머리숱은 수만 개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의 차가운 목소리, 마크 데이비슨의 경고, 의원들의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제 오만함을 비웃는 세상의 목소리까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완벽했던 세계를 제 손으로 직접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제 이름이 표지에 실린 타임지 액자를 집어들어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어요. 미국 재건의 설계자라는 글자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데이터들이 깨진 유리 파편이 되어 제 발밑을 위협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채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계의 잔해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사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마크 데이비슨이었어요. 그는 바닥에 흩어진 잔해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일어나게, 세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크.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직 아니야.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백악관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네. 대통령께서 자네를 찾으신다고. 대통령.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악관이라는 이 거대한 권력의 성 안에서 이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공격할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을 터였습니다. 마크가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제 뒤를 따라오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국무부에서는 이미 비상대책팀을 꾸렸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정말 모든 투자를 철회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누군가를 찾고 있네. 굳이 내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겠지. 자네의 경쟁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의 말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게임의 패배자였고 이제 남은 것은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죠.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관료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저를 향해 던지는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라. 한 가지만 기억하게. 지금 자네가 상대하고 있는 건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야. 하나의 거대한 분노일세. 그리고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야. 자네의 그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해야 할 때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노려볼 뿐이었죠. 그 문고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마치 제게 내려질 심판의 서늘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사형수가 형장으로 걸어가는 길처럼 길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존경과 경외의 시선으로 저를 맞이하던 백악관의 동료들은 이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눈을 피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힐끗거릴 뿐이었죠. 권력이란 이토록이나 비정하고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여왕이 오늘은 하루아침에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마침내 대통령 집무실의 육중한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대통령의 분노가 아닌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백악관 비서실장과 국무부의 마크 데이비슨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작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셈이었죠. 앉게, 세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얕게 걸터 앉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죠.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 5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열렸던 한 컨퍼런스였지.
모두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을 때 자네만이 유일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들의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했어. 나는 자네의 그 냉철함과 통찰력에 반했네. 그래서 자네를 백악관으로 불렀고 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미국 재건의 설계도를 맡겼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지난 몇 년간 자네는 정말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지. 자네는 이 나라의 경제를, 숫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네. 하지만 세라, 자네는 너무 숫자만 사랑했던 것 같군. 카카. 자네는 세상을 거대한 스프레드시트로 봤어. 국가들을 자산과 부채로 나누고 사람들을 인적자본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했지. 하지만 자네는 한 가지를 잊었어. 그 숫자들 뒤에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자존심을 가진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자네의 그 완벽한 계산기에 신뢰와 존중이라는 변수를 입력하는 것을 잊어버린 걸세.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아픈 진실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옆에서 차갑게 거들었습니다. 의회 예산처의 긴급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10년간 최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것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관리 가능한 변수의 결과입니까? 한국으로부터 온 최후 통첩을 읽어보았네. 대통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구 조건이 아니다군. 이건 모욕감에 대한 절규에 가까웠어. 우리가 동맹국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었다고. 이 사태는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닐세.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도 전체가 걸린 외교적 참사야.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참사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됐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카카? 자네의 역할은 여기까지일세.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주게. 공식적인 발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하겠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겠지.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세.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제 모든 자부심과 명예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내미는 사직서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고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이미 백악관 내부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제 경쟁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포스트 세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제의 동지들은 이미 제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적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과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한때는 제 성공의 증거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실패를 증명하는 초라한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보좌관이었던 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젠킨스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이미 다른 자리를 약속받았을 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생리였고 제가 그토록 신봉했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으니까요. 백악관을 나오는 마지막 순간 저는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정말 사임하셨습니까? 한국과의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괴물처럼 제게 달려들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백악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시각 제가 워싱턴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있을 때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BBC 방송국에서는 긴급 진단 워싱턴 쇼크, 세계 질서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심야 토론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오늘 벌어진 백악관의 인사 조치는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선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좋든 싫든 미국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의 한 나라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그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놀랍게도 그 도전이 성공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전직 주중 영국 대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맞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앞으로는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게임의 룰을 직접 만들어낸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아닌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이용해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될 겁니다. 일본 도쿄의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 고위 관료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총대를 맨 덕분에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들이 대신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시아의 경제 리더십을 한국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우리의 대미 협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심장부인 브뤼셀에서는 이 사태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CEO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미국 시장에 편중된 자신들의 전기차 전략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력 일간지는 일면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죠. 미국의 시대는 저무는가, 한국이 여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 전 세계가 워싱턴의 몰락과 서울의 부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때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은 지구 반대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기업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이 양국의 미래를 뒤바꿀 역사적인 투자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공장 건설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인공지능 인재 교류, 그리고 양국의 부품 공급망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기술 동맹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바로 그 미래가 바르샤바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존경하는 폴란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단순히 공장을 짓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폴란드 대통령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시대는 지배와 경쟁의 논리가 세상을 움직여왔습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자가 더 적은 힘을 가진 자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시대였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기술의 격차까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가 아닌 협력이며 독점이 아닌 상생입니다. 그의 연설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는 이 약속은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기술을 배우며 서로의 국민을 아낄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대통령궁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열기는 워싱턴의 차가운 절망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저는 워싱턴의 제 자택에서 TV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섰어야 할 그 무대 위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걷어차버린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수많은 질문과 질책이 오간 뒤 한 상원 의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젠킨스 씨, 의회 예산처의 보고에 따르면 당신의 그 사소한 소음에 대한 오판이 결국 미국 경제에 1조 달러에 가까운 손실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지난 2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오만했던 연설, 마크의 진심 어린 경고, 최 부회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대통령의 실망 가득한 얼굴까지.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있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될 공식적인 발언이었죠. 저는 스프레드시트 위에 있는 국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GDP와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기술 의존도라는 데이터를 보았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데이터에 입력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 대답에 청문회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자존심을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의 영혼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치르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함께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오만함이 남긴 상처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후임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제 증언은 이상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제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청문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은 아주 평온했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었죠. 세상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지독히도 아프고 당연한 진실을 말입니다. 데이터의 여왕 세라 젠킨스의 처절한 몰락 어떻게 보셨나요? 한 사람의 오만한 착각이 어떻게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추게 했는지,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힘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